가정 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화요일 경제 사이다. 자, 돈키호테 일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애써본 내 돈, 우리 집 가정경제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답답한 경제 상황, 여기에 대한 해답을 속 시원하게 내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그분,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탄산음료와 같이 시원한 남자 양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자. 네. 아, 근데 요즘은 진짜 좌로 보나 우로 보나 너무 답답한 얘기만 들려지고요. 맞아요. 폭염에 폭우에 네. 좀 속이 답답하거든요. 네.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을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나를 딱 정하시면 그 주는 꼭 그것만은 풀어주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자, 그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네. 어떤 상품 가입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사실 본인은 그 보험 가입을 이렇게 수년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보험금 청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보험들이 간혹 있죠. 뭐 곧 쓰임이 있겠지 하면서 쉽게 정리도 못하고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PD의 치아보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몇 년째 뭐 됐지만 보험에서만 조언을 시켜주시는 네, 청구 그런 한 번도 안 하고 보험도 있습니다. 뭐 곧 이 치료하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나한테 맞지 않는 뭐 필요 없는 보험은 없겠지만 좀 비효율적인 그런 상품이어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저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청구를 거의 하신 일이 없으면 평소에 건강 관리 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렸더니 아픈 데가 없어도 안 네. 하시니까. 종종 뭐 감기도 걸리고 비염에도 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다친 적도 있었고 또 이제 검진하면서 대장 용종도 떼어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또 청구하려다 보니까 뭘 제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치료비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또 거기서 또 얼마를 떼고 준다. 네, 개미 뭐 진짜 눈꽃만큼 준다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이제 귀찮아서 안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필요할 때 실손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이게 치료비를 쓴 돈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건데 돌려받는 돈이 공제 다 하고 계산 다 할 거 하고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해야죠 이거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단돈 1,000원이든 뭐 그게 뭐 1,000만 원이든 어쨌든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내가 그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청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좀 전에 이제 사례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큰 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원 갈 일이 사실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저도 거의 병원에 안 가는 이래봬도 참 건장한 중년인데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공의 갈비뼈를 맞아가지고 맞을 땐 몰랐는데 다음 날 때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사진을 찍고 했더니 뭐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뭐 이제 일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좀 몰리잖아요. 좋은 일들이 좀 몰릴 때가 있고 아니면 또 피부 쪽에 좀 이렇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그래서 피부과 갔더니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치료했는데 처치를 했는데 한 25,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손 같은 경우는 15,000원 또는 25,000원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청구해서 내가 부담한 금액을 청구해서 이제 거기서 공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세대냐 4세대냐에 따라서 이제 세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공제라고 받는 거다 보니까 제가 받을 돈이 한 5,000원 뭐 10,000원 끼케야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두 개 합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간호사분이 이제 말씀하셔서 결제를 딱 하는데 결제를 하면서 이제 뭐 딱 거기서 끝나는 거죠. 왜냐면 청구를 할 때 저희가 뭐 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뭐 영수증이라든지 그 뭐 세분행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카드 영수증조차도 간호사분이 결제하시면서 이거 그냥 버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거기다 대고 제가 그거 아니요, 주시고 이것도 버리지 주시고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저조차도 물론 다음에 하긴 할 건데요. 일단 그 자리에는 회피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복잡하다. 절차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사실 더 불편하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2020년에 그 손해보험사의 그 실손보험 청구 방식에 대한 통계.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보험에 그 실손보험을 청구하는지 그런 걸 이제 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역시나 33.7%가 보험회사의 앱 또는 이제 고객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 청구를 이제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설계사를 통하시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지점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27%. 그 다음으로 팩스 접수를 통해서 이제 그 청구하시는 게 26%, 그 뒤를 잇고 있었는데 어쨌든 현존하는 그 청구 방식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건 역시나 이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상당의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그 전화랑 문자만 사용하시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런 분들 고연령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이러한 그 앱이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게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맞아요. 예. 예. 제가 앱을 통해서 저희 엄마 거 이렇게 뭔가 접수를 해드리는데 청구하기 위해서 접수를 해드리는데 야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일단 로그인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최신식. 이어서 그걸 막 이렇게 은행에서 뭘 또 받고 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받고 맞아요, 뭐 맞아요. 지문 등록하고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네. 아우 안 할래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청구 절차가 까다롭다고 여겨지면 아무래도 청구를 잘 하지 않게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청구 절차가 이렇게 불편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 청구를 이제 보험회사에 하지 않아서 이제 청구하지 않은 이 최근 3년간의 실손보험 미청구액 요 자료를 보니까 이제 물론 뭐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현실적인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2020년도에 2,280억, 2021년도에 2,270억, 그리고 작년 2022년에는 2,860억으로 갈수록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늘어났네요. 거의 100억이 아니죠. 이게 얼마야? 600억 정도? 네. 6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도 오르죠. 내가 아플 확률도 높아지죠. 병원에 쓰는 돈도 자연히 늘어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미청구 금액,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는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공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희가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본교태 방송에서 여러 번 뭐 드린 바가 있는데 1세대이냐 2세대냐 또는 4세대냐에 따라서 그렇죠. 세대별로 공제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공제 금액은 4세대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1세대에서는 예를 들면 뭐 10만 원 청구했을 때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9만 5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4세대의 경우에는 뭐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하기 때문에 10만 원 청구했을 때 1세대에 비해서 한 2만 원 정도를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게 또 금액이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더 적은 경우에는 더 그게 이제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공제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네.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보험금 청구 방식이 복잡하다라는 맞아요.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반기 보험 이슈. 하반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험 관련해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인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 이 안이 이제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최초로 통과를 해서 그야말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그러니까 실손보험으로 뭔가 소비자가 돈을 보험회사에 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때 이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통원 치료겠죠. 어떤 통원 치료 내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 쪽에 갑자기 종아리가 땡 하고 아파가지고 한 3번, 4번 정도 뭐 주사도 맞고 이제 이런 치료를 해야 될 때 그럼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서류를 또 해야 되고 또 설계사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설계사분 이렇게 눈치를 줘요. 이거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서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럼 뭐 내가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을 했다가 다시 뭐 또 뭐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거는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직접 그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가 서류를 발급받아서 뭐 이렇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간에 이게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내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이제 중간에 이제 대행기관을 통해서 보험회사로 서류 전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병원에서 따로 서류를 떼는 게 아니라 저 이거 보험금 청구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보내줄 수 있도록. 병원은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이제 기본적으로 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청구할 때 쓰는 방식이 진료비 영수증과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병원 또 추가적으로 내가 약 처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약국에서 약 이름과 비용이 적혀있는 약봉투까지도 첨부해서 이제 그렇죠. 받는 방식. 네. 이거 하고 더불어서 또 청구를 할 때는 이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 이외에 그 각 보험회사별로 내가 그 가입한 회사 상품이 있겠죠. 그 회사의 그 보험금 청구서 양식 그리고 뭐 정보 처리 동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이제 그런 방식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간소화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전송 대행 기간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들어가요. 근데 이건 아직 근데 확실하게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어쨌든 다이렉트로 내가 병원 쪽에 청구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면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전송 대행 기관을 통해서 보험회사로 제출만 하면 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종이 서류 없이 실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지는 건데 네. 굉장히 좋네요. 그럼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괜히 금액 적다고 눈치 볼 거 없이 일단 내가 병원 다녀왔으면 저 이거 보험금 청구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도 소비자들이 놓치지 않고 청구를 하게 될 테니까 손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참 항상 의심을 갖는 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또 그럼요. 매일 눈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주디님 말씀이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 속내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보험회사의 속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병원 서류라든지 뭐 개인정보 서류. 근데 이런 서류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데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들이 관리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비용들을 보험회사들이 줄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파일화 그러네요. 서류화되면 그다음 이제 파일로 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서류를 이렇게 직접 그 보험회사가 받게 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 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누적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 또는 이제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이런 약제를 많이 쓰고 이런 시술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그 데이터가 이제 모집이 되겠죠. 이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그러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것처럼 큰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쌓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정보가 정말 많아지게 되면은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이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보험금 지급할 때도 뭔가 좀 불리한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걸 좀 여쭤보자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절반으로 할인해 준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고 계셨네요. 제가 보니까 지난달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 일단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기존 실손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4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이제 1년 동안 할인 적용해 준다. 한 달도 아니고 1년 그런 동안. 게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연장이 돼서 다행이다. 올해 말까지 이제 전환하시면은 마찬가지로 50%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제 연장이 됐으니까 일단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존 실손이 좋은지 아니면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는 좀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칫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조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면 납입 기간을 짧게 해서 뭐 5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납입하는 그런 종신보험인 것 같은데 이게 달라진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종신보험은 뭐 암진단비나 수술비와 같은 특약을 이제 추가하게 되면 종신이라기보다 약간 건강보험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주된 계약, 그 주계약은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그죠.
누구나 사망을 하고 또 일단 가입을 하면 언젠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사업비가 높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한 뭐 1년, 2년 사이에 이제 보험회사가 종신보험의 납입 기간을 5년, 7년, 뭐 6년 이렇게 또는 심지어는 뭐 3+2년 이렇게 좀 변경을 해가지고 대폭 단축을 시키면서 사업비를 낮추게 됐어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종신보험의 중도 해지 환급률, 물론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중도 해지를 하게 됐을 때에 환급률이 큰 폭으로 개선이 돼서 이게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좀 헷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 내용을 듣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왠지 거부감부터 좀 들긴 하는데 실제로 제안서를 살펴보니까 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하는 상품인데 5년 있다가 그러니까 5년 동안 잘 버티고 있다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100%가 넘는 그러니까 내가 낸 돈 이상은 다 돌려주는 네. 네, 그런 그렇죠. 보험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소비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5년 납, 6년 납, 7년 납 이런 상품들이 뭐 많게는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에 111%막 이렇게까지 환급률이 원금 대비해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물론 있어요. 또 이제 단기 납입을 한다. 또 확정 금리 상품이거든요. 정신 이런 상품들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인데 이 대부분의 이런 그 단기납 종신보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즉 납입 기간이 완료되기 전 납입 기간이 물론 짧죠. 뭐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되긴 하는데 5년 예를 들어서 5년 상품이면 5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만약에 하게 됐다. 중도에. 그러면 납입 원금 내가 납입하는 금액에 적게는 뭐 10% 많아봐야 한 50%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이 짧고 확정을 해서 주는 장점은 있으나 납입한 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을 약속한 그 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상품 안에도 장단점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는 이 측면 그 입장에서는 상품의 단점보다는 아무래도 장점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금융감독원의 민원으로 뭐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뭐 다음 달 혹은 뭐 다다음 달로 예고되어 있는데 이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또 낮아지게 되고 납입을 완료했을 때도 환급률이 100%를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이제 금감원의 이제 권고 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한테는 안 좋네요. 그렇죠. 안 좋은 소식이네요. 자, 장점과 단점을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그 부분들이 참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설계사분들이 뭐 납입을 완료하면 100%가 넘는 그런 환급률을 또 줄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제가 아까 중도해지 환급률은 또 낮기 때문에 중도의 나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내가 해지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예. 내가 또는 뭐 5년 정도는 충분히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5년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이게 나한테 적당한 건지.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통과됐어요. 그럼 이 상품을 이제 가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 정말 나한테 베스트 초이스인지 아니면은 뭐 펀드라든지 또 기타 뭐 다른 상품들이 나한테 더 좋은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 이슈 조금 더 다뤄볼까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운전자 보험 관련한 부분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이 20년을 납입하고 건강보험처럼 100세까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 이런 형태였는데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는 80세가 넘으면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지 않다. 근데 이렇게 상품을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하면은 불필요하게 보험료도 더 책정이 돼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100세 만기로 하지 말고 보장 기간을 이렇게 연만기로 20년 뭐 20년까지만 20년 단위로 가입을 하게끔 그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바꿔라. 라고는 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만약에 현재 나이가 한 50세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최대 가입 기간이 20년이면 나는 한 80세까지 들고 싶은데 70세까지 뭔가 애매하게 끝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0세 끝나고 다시 또 뭐 이제 가입을 20년짜리를 이제 현재 상태는 물론 이제 뭐 10년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저희가 뭐
이제 나라 제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뭐 이렇게 금지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그때 맞게 또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짧게 그 기간 뭐 예측을 해서 가입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전자 보험의 특성이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뭐 계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법 개정 자체가 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맞아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20년도 길다. 앞으로는 한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주기로 바꾸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이런 운전자 보험이라는 말씀이 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꼭 필요한 특약, 뭐 형사합의 지원금이라든지 뭐 변호사 비용, 벌금 이런 것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10,000원 이내로 가입하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상해 보험 이런 그 특약들을 좀 추가하고 싶다, 골절이라든지 그러면 그렇더라도 20,000원 이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는 옛날처럼 이렇게 적립보험료를 넣어서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차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 나눴던 부분인데 골절 진단비 중에 5대 진단 골절 진단비, 이 부분이 되게 좋은데 지금 이미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는 불가능하니까 특약을 추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운전자 보험 바꿀 때 여기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말 그대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뭐 운전자 관련한 것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상해 관련한 특약들도 탑재할 수 있는. 암이나 이런 질병은 안 되죠. 네, 상해 관련한 거는 할 수 있고 반대로 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 상품 이름 운전자 보험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운전자 관련한 특약은 없고 상해 관련한 것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운전자 보험이에요? 뭐 이름은 뭐 이제 거기다가 운전자 관련한 특약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특약들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험과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네, 어린이 보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보험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보장을 해주는 어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내용이 보장 내용이 성인 질환, 성인 보험하고 똑같거든요. 암 진단비, 뭐 뇌졸중, 급성신경증 이런 것도 보장해주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뇌졸중, 급성신 이런 질병들에 걸릴 확률이 낮은데 괜히 이런 것들 넣어서 또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들 아니냐. 그리고 지금 15세까지 뭐 또는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상품들이 지금 이제 3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어린이 보험인지 성인 보험인지 정체성이 이제 뭐 헷갈리는. 왜요? 어린이일 수도 있죠. 네. 그런 35살. 심지어는 뭐 40세까지도 막 40살.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보험은 좀 뭔가 좀 어린이들에게 더 특화된 뭐 질병이나 이런 상해들을 보장하는 쪽으로 해서 15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이란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이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첫째 실손보험금 청구, 실손보험금 작은 금액도 열심히 청구하자. 둘째 종신보험과 운전자 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 목적에 따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자. 네. 자, 두 가지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일 예고도 부탁드릴까요? 네, 내일은 반짝반짝 황금빛 백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